최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섹터는 오히려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글로벌 정세의 흐름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에게 안보, 경제적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증가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역주행 중인 타이거 ETF를 재발견하는 시간, 타이거 리플레이. 안녕하세요, 최수민 매니저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하루하루 바뀌는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K방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방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수출 비중이 미국보다 유럽과 중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영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재무장 움직임, 중동의 국방 지출 확대 등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방산 산업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거 K방산우주 ETF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운용본부 정의연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ETF 운용본부 정의연입니다. 저희 본부 쪽에서는 국내 주식형뿐만 아니고 국내 다양한 주식형 상품들을 운용하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방산 섹터는 오히려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미중 간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글로벌 방산 업황의 흐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글로벌 정세의 흐름 때문입니다. 올해 2월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히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국 관계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을 넘어서 유럽 국가들과 분쟁 지역의 모든 국가들의 커다란 분기점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이제 다자간 이념적 협력에서 벗어나서 미국의 실리를 중요시하는 선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를 수치를 보더라도 양당에 따라 국제 분쟁 찬반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외 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추세에 더불어서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이념적 동맹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기보다는 자국에게 안보, 경제적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는 결국 글로벌 방위비 증가 추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이어져 온 자원민족주의, 자국 산업보호 이런 세계화를 역행하는 탈세계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도 마찬가지 결에서 보아야 합니다. 회담 직후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에게 더 이상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인식을 시켰습니다. 미국이 없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훨씬 더 큰 재정적 지출이 필요합니다. 유럽은 매년 약 2,500억 유로의 추가 국방비를 확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EU 전체 국방비 지출은 현재 GDP의 약 2% 수준에서 3.5%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경제적으로 볼 때 이 EU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추가 비용이 EU GDP의 약 1.5% 정도이고요. 이는 예컨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동원되었던 재원보다도 훨씬 적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독일의 양당은 국방비 조달에 필요한 경우 GDP의 1% 넘는 부채를 이제 허용하는 헌법의 부채 제한 규정을 이제 개정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국방비 중심으로 이제 재정 확대 계획을 이제 발표하자
그 발표 당일에 독일채 10년 금리가 30bp 급등을 했습니다. 독일의 재무장 의지를 국채 시장에서 수치로 이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각 국가의 안보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면서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언 이후 많은 산업들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린 반면에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던 것 같은데요. 방산이 이른바 무풍지대로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한국의 방산 산업은 기본적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은 방산업에서 자국 모델을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계가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바로 유럽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점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유효 마켓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하는 점입니다. EU의 이제 국방비가 4년 후 GDP의 3.5%까지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에 25년부터 28년 이 4년간 유럽 국가들의 전체 방위 시장은 2.4조 달러, 연간 5,9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국 모델을 보유한 서유럽 국가들, 이를테면 독일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같은 기업들에 대한 무기 판매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이 국가들도 자국 모델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수출 가능 방위 시장 규모는 결국 서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의 무기 조달 예산으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고요. 해당 국가들은 24년 기준 전체 국방 예산 중에 약 34% 수준을 무기 조달 예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인 한국 방산업체들은 연간 780억 달러, 원화로 약 109조 원의 유효 마켓을 가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방산 수출액 23년 수치로 보면 135억 달러였는데 이 수치의 5.8배 수준이 향후 4년간 매년 펼쳐진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시장 외에도 지정학적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 자국 내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한 국가, 충분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융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그런 국가들까지 추가적으로 본다면 그 시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을 벗어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완전히 동맹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이제 동맹국을 이제 활용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게 그것과 동일한 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서 유럽 지역에서의 미국의 부담을 줄일 거고요.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넓히는 이런 돌연선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중국해 국가를 포함해서 해당 지역의 인접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가 이제 나토 국가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GDP의 5%의 국방비 지출이고요. 이를 감안한다면 시장 규모는 나토비 국방비 현재 지출에서 2.7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시선이 또 집중된다면 남중국해 국가들의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까지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가 적고 유럽 국가들의 군비 확장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방산 기업들이 지상을 넘어서 항공 우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항공 우주 산업이 K 방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위 산업은 지상화력 위주로 성장했고 수출에서도 지상화력이 견인을 한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지상화력 부문에 항공우주 분야가 더해지며 한 번 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도약하는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는 FA50, KF-21과 같은 체계가 완성되지 못해 항공 체계에 탑재되는 각종 미사일류, 항전 장비, 그리고 항공 엔진 등 관련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FA50에 이어서 4.5세대 전투기인 KF-21 개발에 성공한 현 시점에서 항공체계에 들어가는 각종 핵심 부품 국산화는 도전해볼 수 있는 과제가 됐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지평을 한 단계 더 넓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년 전에 국내 방산 물자에서
항공 분야가 국산화율이 40%로 가장 낮았지만 현재 KF21까지 끌고 오면서 국산화율이 65%까지 올라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항공 엔진 및 미사일 국산화는 FA50, KF21 등 우리나라가 독자적 항공 무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게 되면서 패키지 수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높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유무인 복합 체계 트렌드에 따라서 결국에는 엔진 그리고 미사일 국산화는 가야 할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 엔진 국산화의 경우 2030년 후반 KF21 및 FA50에 탑재되는 국산 미사일들은 개발 완료 일정이 2030년 초중반인 것을 고려했을 때 가야 할 길은 멀지만 KF21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미사일, 항전 장비 그리고 항공 엔진이 탑재된 진정한 의미에서 국산 전투기 패키지라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으로부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엔진 부분을 보게 된다면 무인기에 탑재할 엔진을 우선순위로 개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 체계라는 현대전 트렌드에 충분히 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방 분야에서의 저궤도 위성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현대전 미래전은 실시간으로 목표물 탐지, 의사결정, 타격의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저궤도 정찰 위성 및 드론을 통해서 감시 정찰을 진행하고 이를 저궤도 통신 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무기 체계들에 공유해서 탐지, 의사결정, 타격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더욱 빠르게 만듭니다. 미래전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이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 종전 회담이 결렬되면서 미국은 두 개의 카드로 젤렌스키를 압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수 지원 즉각 중단과 스타링크 차단, 이 두 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수 지원은 젤렌스키가 종전으로 마음을 돌릴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스타링크 제공은 실제로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불안감을 줬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스타링크는 우크라이나군 공격용 드론의 운용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데, 스타링크가 없으면 드론의 지령을 보내지 못해 조정을 할 수가 없고 최전선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 부대의 통신도 끊어지게 됩니다. 스타링크 지원이 없으면 조직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의 병력 배치, 기갑 전진, 포진지 위치, 보급선 이동을 실시간 또는 근접 시간에 포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물리적 공격으로 기존 통신 인프라, 기지국이나 유선망 등이 마비가 되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통신이 즉각 투입되어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같은 에리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사이버 공격에 더 강인하고 빠르게 복구될 수 있음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저궤도 위성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2023년 자체 기술로 누리호 3차 발사를 성공했는데, 이 성공을 통해서 저궤도 위성 분리, 안착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민간 기업이 약 300개인데 모든 과정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27년까지 4회에 걸친 반복 발사를 하고 그 후 민간 기업으로 발사체 기술 이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민간주도 발사체 운용과 저궤도 위성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단순히 전차 같은 지상 무기 체계를 넘어서 항공, 우주, 위성 통신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자분들이 방산 하면 떠오르실 기업뿐만 아니라 위성, 우주항공 관련 종목까지 포괄하고 있는 ETF가 있는데요. 바로 타이거 K 방산 우주 ETF입니다. 해당 ETF에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고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타이거 K 방산엔 우주 ETF는 단순히 K 방산이라는 테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주 항공 산업이라는 확장성 있는 테마까지 함께 담은 상품입니다. 흔히 방산 대표 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그리고 풍산, 요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을 편입하는 상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사 상품들의 경우에는 대표 방산 기업의 조선, 지주회사,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을 편입한 거와는 달리 우리 타이거 ETF는 우주항공에 직접적인 비즈니스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투자자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 4회 정기 변경을 1월, 4월, 7월, 10월에 하는데 개별 종목 캡이 20%로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K방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내 방산산업의 흐름과 앞으로의 성장 동력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국방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트렌드가 이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기업은 유럽, 중동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고 여기에 항공우주 기술까지 더해지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까지 아우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타이거 K 방산앤 우주 ETF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